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필기 파트 4 구현 및 응용의 챕터 1 웹디자인 구성 및 프로세스 그 중에서도 섹션 1 강의입니다. 섹션 1에서는 웹디자인 시스템 및 인력의 구성 먼저 웹디자인이 무엇인지, 웹디자인의 시스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웹디자인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디자인이란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웹 디자인은 웹과 디자인의 합성어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입력 장치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도형이나 그림, 화상 등으로 재가공하여 변환한 후 모니터나 기타 출력기기로 출력해내는 일련의 작업과 기술을 말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장점으로는 수작업보다 소요 인원수가 적고 한 번 작업한 다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작업해 작업 주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전체적으로 자동화, 작업 변경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정확한 색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창조성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표현이나 기교의 순수함이 없고 획일적이게 됩니다. 모니터 크기의 제한으로 큰 크기의 작업은 한눈에 보기에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출력 장치, 인쇄물의 컬러 방식이 동일하지 않아서 보정 작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웹디자인 시스템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디자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처리 장치,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저장 장치로 총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장치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터치스크린 등이 있고, 또한 그래픽 태블릿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등과 같은 음성 인식 장치도 입력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력 장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출력하는 모니터, 인쇄물을 출력하는 프린터, 그리고 소리를 출력하는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처리 장치는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CPU, GPU, 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CPU는 중앙 처리 장치로 웹 디자인 작업을 직접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GPU는 복잡한 그래픽 작업과 렌더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램은 작업 중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빠르게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 장치를 말합니다. GPU와 CPU는 처리 장치이고요. 램은 저장 장치이자 처리 장치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 그래픽을 작업을 진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 개발 소프트웨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들을 사용해서 웹 디자인의 개발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줌라 등과 같이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로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외부에 호스팅하고 웹 디자인의 결과물들을 웹을 통해서 여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장치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로컬에 웹 디자인의 파일과 데이터들을 저장합니다. 반대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로컬이 아닌
이 작업자의 컴퓨터가 아닌 공간에 파일들을 저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과 같은 클라우드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디자인 인력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의 인력 구성이란 웹사이트의 시각적 디자인, 그리고 기술적 구현, 사용자 경험 최적화 등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인력의 구성 요소에는 웹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들 수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변화를 겪었는데요. 원래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코딩 작업을 할 인력들로 구성했다면, 현재는 이 기초적인 데이터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이 추가되었고,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자동화되었으며, 이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며, 또 마지막으로 코드를 검토하고 디버깅을 합니다. 이렇게 된 콘텐츠들을 최적화하는 작업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웹디자인 인력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웹디자인의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트 4 구현 및 응용에서 챕터 1 웹디자인 구성 및 프로세스의 섹션 2 웹디자인 프로세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디자인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개발하고 출시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웹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보자면 기획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프로젝트에 따른 웹사이트를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까지 포함한 UX, UI를 디자인합니다. 이렇게 기획하고 디자인된 웹사이트를 실제 개발자들이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개발을 완료한 웹사이트는 테스트하고 배포됩니다. 실제 사용자에게 공개된 웹사이트는 이후에 유지 보수가 되고 또는 업데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웹디자인 프로세스를 도입했을 때의 장점은 인력 분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각각의 인력 구성들이 그 팀 안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디자인 프로세스를 수행하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피드백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합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의 세 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제작 단계입니다. 사전에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콘셉트를 구상하고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사전 제작이 끝나게 되면 실제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콘텐츠를 실제로 디자인하고 개발자들이 사이트를 구축하며 서버를 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반 제작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제작 사항들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하게 됩니다. 파트 4 구현 및 응용의 챕터 2인 웹디자인 구현 및 응용 파트입니다. 섹션 1 웹 인터페이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인터페이스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인터페이스란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내용을 서버가 처리한 후에 그 응답을 받아서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웹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의 언어와 기술들을 사용하여 구축되게 되는데요. 웹 인터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가 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처리하는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서버 사이드는 이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입력한 요청을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실행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야 하니 사용자 브라우저이고요. 서버 사이드는 사용자가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웹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이고 서버 사이드에서 처리되는 언어는 ASP, JSP, PHP, 파이썬, 자바, 노드.js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인터페이스에서 통신하는 프로토콜도 다른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HTTP와 HTTPS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웹 주소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했을 때 웹 브라우저, 실행 위치가 사용자 브라우저였던 이 브라우저에서 HTTP 요청을 서버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버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HTTP와 HTTPS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낸 요청을 HTTP로 보내고 HTTP로 받습니다. HTTPS도 마찬가지고요. 추가로 서버 사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FTP, SMTP, SOAP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서버 사이드의 프로토콜인 OAuth를 예를 들자면 웹 애플리케이션과 구글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서버 간의 안전한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지원하는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UI를 조작 및 렌더링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용자의 입력이나 이벤트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을 열거나 입력 필드에 키를 입력할 때 자동 완성되는 등의 사용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기능들을 합니다. 서버 사이드의 기능은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사용자 인증, 비즈니스 로직 처리, 캐싱 등과 같이 사용자는 실제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역할들, 그런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중에 캐싱에 대해 살펴보자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많은 요청들을 할 때 그 모든 데이터들을 잠시 다른 곳에 저장시켜 놓아서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민감한 데이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 사이드에서는 민감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성능은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브라우저의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능이 느린 PC에서 웹사이트에 접근한다면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측의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더 좋은 사양의 PC에서 접속한다면 성능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 서버 사이드는 서버 성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동일한 서버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서버 성능에 따라서 서버 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예시를 살펴보자면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도움을 조작하고 폼을 검증하고 AJAX 요청 등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 강의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버 사이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실행하고 서버 측 파일 업로드, API 호출 등을 담당합니다. 우리 자격증인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에서 이 부분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것들에 대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버 사이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구조를 말합니다. 적절한 인덱스 관리는 웹사이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검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덱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먼저 인덱스를 생성하고 생성한 인덱스들을 유지 보수하게 됩니다. 또한 필요시에 인덱스를 최적화하여 앞의 장점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이 장점들, 검색 성능 향상, 사용자 경험 개선, 데이터 무결성 유지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재구성을 하거나 제거하기도 합니다. 인덱스에 단점이 있다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덱스를 통해 검색했을 때는 성능이 향상되지만 너무 많은 인덱스를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삽입이나 수정, 삭제 시에 인덱스도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 및 비용 증가의 단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덱스를 생성하거나 유지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크기도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 또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섹션 2의 화면 및 기능 요소 구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화면 요소 구현과 기능 요소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요소 구현에 대해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의 시각적이고 기능적인 요소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화면에 나타나 있는 시각적이고 기능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요소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HTML로 구조를 작성하고 CSS로 레이아웃, 폰트, 이미지 크기 등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동작과 상호작용 기능을 구현합니다. 추가로 CSS의 미디어 쿼리를 사용한다면 다양한 해상도와 기기에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CSS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 등을 구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W3C에서 제시한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구성 요소들을 구현하는 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부분입니다. 헤더는 HTML로 구조를 작성하고 CSS로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HTML 헤더 태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상단에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헤더에 로고가 들어간다면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고요. 메뉴는 내비게이션의 앞 세 글자인 내부 태그, 그리고 목록 태그들을 사용하여 구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로 메뉴 항목을 작성하고 CSS로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만약 내비게이션 바가 드롭다운 메뉴일 경우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을 해야 할 경우 CSS의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각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조정합니다. 다음 컨텐츠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의 주된 내용이 위치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이 포함되고요. HTML의 메인 태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주된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문단은 p 태그, 이미지는 이미지 태그, 비디오는 비디오 태그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콘텐츠들은 CSS로 레이아웃, 폰트, 이미지 크기 등의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사이드바로 작성된 경우 HTML로 구조를 작성하고 CSS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이 있다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합니다. 이미지와 아이콘들의 요소를 구현할 때에는 이미지의 태그를 사용하고 CSS로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혹시 SVG 아이콘을 사용할 때는 SVG 태그를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폼 태그의 경우 HTML 폼 태그를 사용해서 폼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CSS로 입력 필드, 버튼 등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폼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여 제출 처리하게 됩니다. 하단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의 경우 HTML 푸터 태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 하단에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푸터에 포함되는 저작권 정보, 연락처, 소셜미디어 링크 등은 p 태그나 a 태그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HTML 태그들로 컨텐츠를 작성했다면 CSS로 텍스트 정렬, 배경색 등의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버튼 요소는 구현할 때 버튼 태그를 사용합니다. 또한 CSS로 버튼 크기, 색상, 테두리 등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는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능 요소 구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요소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탐색 메뉴, 검색 기능, 인터랙티브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메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 내의 컨텐츠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로 가장 많이 클릭되는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UX를 고용한 직관적인 구조, 정보 구조, 신미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UX대로 이제 구조를 잡았다면 각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맞춰서 표시될 수 있도록 반응형 디자인, 웹 표준 준수, 성능 최적화, 보안 등을 구현할 당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랙티브 요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합니다. 먼저 폼 태그를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폼을 제공하여 회원가입, 문의, 예약 등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때 필수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있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이렇게 회원가입에 필요한 것들 또는 문의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필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 정보를 나눠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받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요소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면 요소들에 적절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드래그 앤 드롭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요소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터랙티브 요소로서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효과를 줍니다. 이어서 인터랙티브 요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달 창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현재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팝업 창을 의미합니다. 모달 창은 크게 두 가지 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모달 창입니다. 모달 레이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웹페이지 내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창을 의미합니다. 세부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긴급한 내용을 알림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장 다른 점은 모달 창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보이고 있던 기본 창은 비활성화, 즉 차단됩니다. 그래서 모달 창을 보는 동안에는 배경을 어둡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모달 창이 띄워졌다면 보고 있던 배경은 어둡게 처리되고 여기가 기본 창이었다면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기본 창의 내용을 클릭할 수 없습니다. 모달 창은 div 태그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레이어 팝업 창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솟아오르는 레이어를 의미하는 뜻으로 웹페이지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클릭 시 관련 정보를 새로운 레이어 계층으로 표시하는데요. 다른 점은 기존 창과 독립적으로 새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본 창의 내용에 영향이 없게 되는데요. 바탕에 기본 창이 원래 깔려 있었다면 새롭게 올라오는 레이어 팝업 창은 독립적인 창으로서 기본 창은 기본 창 메뉴대로 이렇게 동작할 수 있고 레이어 팝업 창은 또 따로 동작할 수 있다는 점이 모달 창과 바로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완료했을 때 피드백을 제공해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필기 파트 4 그리고 챕터 2의 섹션 3인 웹 프로그래밍 개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이란 웹표준을 관장하는 W3C에서 발표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 언어를 말합니다. HTML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W3C에 의해 표준화된 웹표준 언어로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고 저장 및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마크업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렌더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위에서 설명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의 코드를 해석해서 화면에 웹페이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렌더링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HTML 파일을 해석해서 DOM 트리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HTML 파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SS 파일을 해석해서 CSS OM 트리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CSS 파싱이라고 합니다. 작성된 언어를 해석하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요, 렌더 트리를 생성합니다. 렌더 트리는 앞에서 생성한 돔 트리와 CSSOM 트리를 결합해서 렌더 트리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단계를 거치는데요. 앞에서 만든 렌더 트리의 각 요소와 크기를 계산해서 배치하는 레이아웃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페인트 단계에서는 각 요소를 픽셀 단위로 화면에 그려내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컴포지팅 단계에서는요, 각 레이어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화면의 요소들이 실제로 기능하는 것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HTML 작성 도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는 메모장과 같은 단순 텍스트 편집기나 전문 코드 편집기 또는 홈페이지 저작 도구, 제작 도구 등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ML 작성 도구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텍스트 편집기는 단순하게 텍스트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는 코드 강조나 코드 자동 완성, 디버깅 등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 텍스트 에딧, 나노 등의 텍스트 편집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 코드 편집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와 개발자들을 위해 설계된 도구로 코드 강조, 코드 자동 완성, 디버깅, 플러그인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톰, 브라켓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제작 도구입니다. 웹사이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로 코딩 지식이 없어도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고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 위지 방식을 사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위지윅이라는 용어를 한번 짚고 가자면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의 약어로 소스코드의 결과물을 직관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도비 드림위버, 나노 에디터, 웹플로우, 윅스 등이 있습니다. HTML 문서의 구조와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는 태그라는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태그는 문서의 구조와 내용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마크업 요소입니다. HTML을 이용하여 제작한 웹페이지 문서의 확장명은 .htm 또는 .html이 됩니다.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br 태그, 이미지 태그, hr 태그가 있습니다. 또한 웹3C에서 지정하지 않은 비표준 태그는요. 폰트, 센터, 프레임셋, 프레임, tt, 블링크, 스트라이크, 어플릿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HTML의 기본 규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태그는 이렇게 꺽쇠 괄호기호 안에다가 작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종료 태그는 첫 번째 꺽쇠가 열릴 때 슬래시 특수문자를 넣고 여기 안에 같은 태그명을 넣은 다음에 꺽쇠를 닫아줍니다. 이게 종료 태그가 됩니다. 반드시 모든 태그에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위에서 살펴봤었던 이런 세 가지 태그들이 있겠죠. 태그의 속성을 표시할 때에는 태그명 다음 속성
첫 번째 등호 속성을 적고요. 컴마 속성 두 번째 등호 속성을 적고 쭉쭉쭉 속성을 추가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태그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HTML 문서의 기본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HTML이라는 문자열을 꺽쇠로 감싼 HTML 태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닫아주는 태그도 넣어주면 되고요. 그 사이에는 크게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으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 부분은 헤드 태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몸체 부분에는 바디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태그 안에 내용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문서의 제목을 넣을 경우에는 타이틀 태그를 사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머리 부분에 관련 기본 태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의 유형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꺽쇠 안에 느낌표 그리고 독 타입 HTML이라고 태그를 적어 주셔야 이 문서가 HTML5를 사용하고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맨 처음에 이 태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헤드 태그입니다. 이 태그 안에는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문서의 설정 정보, 외부 파일 링크 등을 추가합니다. 헤드 태그에는 타이틀 태그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서의 제목을 정의하고 이것은 브라우저의 제목 표시줄 상단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메타 태그입니다.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여기에는 문서 작성자, 검색 키워드, 문서 파기 일자 등 브라우저 상에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문서의 정보들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태그 안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속성으로는 메타의 정보의 이름을 나타내는 name, HTTP 서버 요청으로 나타내는 HTTP equiv, 그리고 지정된 작업별로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는 컨텐츠 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속성입니다. 내부 CSS 스타일 시트를 정의합니다. 이 문서 안에서만 사용하는 스타일들을 정의하는데요. 실제로 웹표준에서는 CSS를 외부 파일로 분리하고 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S 태그 안에서 임포트를 사용하면 다른 외부 스타일 시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링크 태그는 다른 문서와의 관계를 나타내며 주로 외부 CSS 스타일 시트를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 태그는 HTML 문서 내에서 상대 경로가 실제로는 어떤 경로를 토대로 지정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HTML 문서 내에서 CSS 스타일을 직접 작성하려면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고 외부 CSS 스타일 시트 파일을 연결하려면 링크 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몸통 부분 관련 기본 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태그를 사용해서 몸체 부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태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설정하는 백그라운드, 바탕화면의 색을 정의하는 비지 컬러, 본문 문자 색상을 지정하는 텍스트 속성 등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관련 속성으로는 하이퍼링크된 문자의 색을 지정하는 링크와 링크된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할 때 나타내는 색을 지정하는 A링크, 이미 방문한 곳에 대한 V링크 등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div 태그입니다. 디비전을 의미하며 문서 내에 다른 요소들을 그룹화하거나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HTML에서 컨테이너 역할을 하며 레이어와 가시성을 설정합니다. div 태그처럼 스타일을 담는 또 다른 태그로는 스팬 태그가 있습니다. 스팬 태그는 줄을 바꾸지 않고 글자색이나 배경색을 변경하는 태그입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의 앞세 글자인 nav 태그입니다. 내비게이션 영역을 정의하고
UL 태그와 li 태그와 함께 메뉴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내비게이션 바, 측면 메뉴, 페이지 내 링크 집합을 감싸는 요소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내부 태그는 내비게이션 영역을 정의하고 내부 태그 내에서 UL 태그를 사용하고 그 안에 각각 내비게이션 링크를 li 태그로 감싸서 내비게이션 메뉴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인 태그입니다. 한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감싸는 요소입니다. 섹션은 문서의 섹션을 정의하고요. 아티클은 뉴스 기사, 포럼 게시물, 사용자 댓글 등 독립적인 컨텐츠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어사이드 태그는 주요 컨텐츠와는 별개로 관련된 정보나 부가적인 내용을 정의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하단에 들어가는 푸터 태그입니다. 저작권 정보, 저자 정보, 관련 링크, 연락처 정보, 소셜미디어 링크 등 문서 바닥에 포함되는 정보들을 담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석인데요. HTML 주석문은 꺽쇠 안에 느낌표, 그리고 대시, 그 다음에 여러 글들을 쓰고요. 마지막에는 대시, 꺽쇠로 닫아줍니다. 주석문 사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목록 관련 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UL 태그입니다.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 unordered 리스트의 앞 두 글자인 UL을 따서 태그를 만들었고요. 숫자가 아닌 특수 기호를 사용하여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OL 태그인데요. ordered 리스트로 정렬된 순서가 있는 목록을 정의합니다. 스타트 속성에 의해 시작 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UL 태그와 OL 태그 안에 li 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태그 안에서 각 항목 하나씩을 정의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태그의 모양을 원반, 정사각형, 서클 등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L 태그입니다. definition 리스트를 의미하며 용어에 대한 설명 목록을 정의합니다. DT는 데이터 타이틀을 의미하며 설명 목록의 항목의 이름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종료 태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DD 태그는 데이터 디스크립션을 의미하며 설명 목록의 항목 설명을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료 태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항목 이름과 항목 설명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및 줄바꿈 태그입니다. 먼저 p 태그는 paragraph를 의미하며 문단을 바꾸기 위해 사용합니다. hr 태그는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용 사이에 선을 그어 표시합니다. 선의 굵기를 나타내는 사이즈, 폭을 지정하는 width, 선을 정렬하는 align 등의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 no shade를 선택하면 그림자 없는 평면 직선이 생성됩니다. priv 태그는 사용자가 작성한 그대로 pre-described를 줄여서 pre만 만든 태그이고요. 특수문자까지 그대로 나타내려면 XMP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줄바꿈, 그리고 공백 등을 모두 그대로 화면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쿼트 태그는 긴 인용문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BR 태그는 브레이크의 약자로 줄을 바꿀 때에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링크 관련 태그입니다. A 태그를 사용하는데요. 앵커라는 의미로 하이퍼링크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속성으로는 href와 name이 있습니다. href는 링크하고자 하는 문서명이나 URL을 명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특정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href 값에 샵을 붙여서 사용하면 그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길어진 문서에 문서 상단으로 이동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타겟 속성은 링크 부분을 방문하여 나타내는 내용이 기존 웹 브라우저 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창에서 이 버튼을 또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새 탭으로 뜰 건지 혹은 새로운 창으로 띄울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네임은 위치를 나타내는 속성이었으나 웹 표준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형식 및 강조 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릭체로 표현하는 em 태그, 문자 사이에 문자를 굵게 표현하는 strong 태그, 취소선을 표시하는 s 태그, 그리고 s 태그와 비슷한 역할인 del 태그, HTML5에서는 s 태그보다 이 del 태그가 권장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나타낼 때 코드 tbd 태그는 키보드 인풋 태그, 그 다음에 사이트 태그는 situation이라는 태그 사이로 인용문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var 태그는 변수의 이름을 나타낼 때 abbr은 약어 표현을 나타냅니다. address는 연락처 정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ampersand 그리고 nbsp라고 하게 되면 한 칸의 공백을 추가하게 됩니다. 문자 강조 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태그를 사용해서 문자 사이에 기울어진 이탈릭체를 처리합니다. b 태그는 굵은 문자, 굵은 글씨체 처리하고요. u 태그는 밑줄을 표시합니다. small 태그는 그 해당 문자를 조금 작게 보여주고요. sub 태그는 아래 첨자로, sub 태그는 위 첨자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미지와 이미지 맵 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 태그는 이미지를 의미하며 src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삽입할 파일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 밖의 속성으로는 이미지를 설명할 때 삽입하는 alt, 그리고 alt보다 긴 설명을 넣을 때 long disk,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하는 width와 height, 이미지에 테두리 선을 넣는 border, 그리고 이미지에 여백을 두기 위한 H 스페이스와 V 스페이스가 있고 이미지 맵일 경우에는 ISMap, UseMap 등이 있습니다. 맵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면요. 닫는 태그를 넣어주고요. 이 안에 area라는 태그를 넣어줍니다. 이 area 태그는 이미지 맵 안에서 영역을 나눌 경우 영역마다 들어가는 태그입니다. area 태그는 시작 태그만 사용하고 종료 태그가 없습니다. 에리아 태그에 들어가는 속성으로는 이미지 영역을 분할하는 모양과 관련된 shape, 분할 영역의 좌표값을 지정하는 chords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역에 링크를 걸기 위한 href 등이 들어갑니다. 이미지 맵 모양과 관련된 shape 속성으로 들어가는 값은 circle, 다각형, 사각형 등이 사용됩니다. 비디오, 음악, 동영상 관련 태그입니다. 오디오를 삽입할 때 오디오 태그, 비디오를 삽입할 때 비디오 태그,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플러그인 등을 포함한 외부 객체를 포함할 때는 오브젝트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요소의 소스 파일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태그는 소스이고요. 비디오, 오디오, 픽처 태그 안에서 사용됩니다. 소스 태그는 종료 태그가 없습니다. 트랙 태그는 비디오, 오디오에 자막 파일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태그로 마찬가지로 종료 태그가 없습니다. 임베디드 태그는 외부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태그로 종료 태그가 없습니다. 이제 표 제작 관련 태그입니다. 테이블 태그는 표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태그입니다. 표의 속성으로는 표의 폭을 지정하는 width, 테두리를 지정하는 border, 표의 배경색을 지정하는 비지 컬러 등이 있습니다. 셀 관련 속성으로는 셀 사이의 경계선 두께를 지정하는 셀 스페이싱, 그리고 셀과 셀 안의 문자들과 여백을 지정하는 셀 패딩 등이 사용됩니다. tr 태그는 테이블 row라는 태그로 이 테이블 표에서 가로 하나를 의미합니다.
테이블 태그 안에서 사용되며 표에서 행을 만들 때, 가로, 행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태그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속성으로는 수평 정렬을 위한 얼라인과 수직 정렬을 위한 V 얼라인 등이 사용됩니다. 다음 td 속성은 테이블 데이터라는 의미로 tr 태그 안에서 하나, 그리고 하나 등을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로로 분할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열을 만들게 됩니다. 속성은 정렬을 위한 얼라인과 V 얼라인, 셀 병합을 위한 콜 스팬, 로우 스팬 등이 사용됩니다. th 속성은 t 테이블 헤더라는 뜻으로 td1은 동일하나 제목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사용합니다. td보다 약간 굵은 글씨체로 나오게 됩니다. 문서 양식 제작 태그입니다. 먼저 폼 태그입니다. 입력 양식을 지정하기 위한 태그로 양식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속성으로는 폼에서 받아서 처리할 프로그램의 URL을 위한 액션, 그리고 폼 전송 방식을 나타내는 메서드 등이 존재합니다. 먼저 액션 속성은 CGI 프로그램이 위치한 URL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메서드에는 get과 post 등을 정해서 사용합니다. 폼 태그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입력한 값을 서버 측으로 전송합니다. CGI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결과를 웹서버로 반환합니다.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처리한 응답 결과를 전달합니다. CGI란 Common Gateway Interface라는 뜻으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 간의 일종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인풋 태그입니다. 폼 태그 안에서 사용되는 태그이며 타입 속성이 사용됩니다. 다양한 인풋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텍스트 타입은 한 줄 입력, 패스워드 아무 입력, 텍스트 박스, 체크박스, 라디오는 라디오 버튼 입력, 버튼 추가, 그리고 서브 및 전송 버튼, 리셋 버튼, 파일 입력 버튼, 그리고 브라우저 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항목 값을 전달하는 히든 버튼이 있습니다. 속성에 체크트라고 적게 되면 기본 선택이 되도록 합니다. 셀렉트 속성입니다. 선택 박스를 만들고 각각의 메뉴는 옵션 태그를 추가하여 사용됩니다. 사이드 속성으로는 한 번에 보여지는 메뉴 객수를 지정합니다. 옵션 태그는 방금 전에 위에서 설명드린 셀렉트를 사용할 때 선택할 메뉴를 넣기 위해 사용합니다. 속성 밸류에는 해당 항목이 선택될 때 전달할 값을 지정하고 selected를 추가하면 기본 선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에리아는 2줄 이상의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입력 상자를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CSS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S의 특징은 셀렉트 방식입니다. 특정 HTML 요소를 선택해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 박스 모델로 요소의 크기, 여백, 테두리 등을 정의하는 모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요소가 페이지에 배치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미디어 쿼리는 디바이스 화면 크기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상속은 특정 속성이 부모 요속에서 자식 요소로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CSS는 특정 우선순위 규칙을 따릅니다. CSS의 기본 구조는 선택자, 속성, 그리고 값으로 구성됩니다. 선언은 선언마다 세미콜론으로 끝나며 여러 개의 선언을 연이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마지막에 끝내는 선언인 경우 세미콜론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석은 슬래시, 별, 아스테리스크, 별, 슬래시로 끝납니다. 이렇게 선택자를 작성하고 괄호, 중괄호를 열고요. 속성, 그리고 콜론, 값, 그리고 세미콜론을 적어줍니다. CSS의 기본 규칙입니다. 먼저 선택자가 있습니다. HTML 요소를 선택하고요.
클래스 선택자가 있습니다. HTML에서 이렇게 클래스가 지정된 경우 클래스 이름 앞에 점을 붙여서 클래스 선택자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D 선택자인데요. HTML 태그에서 ID 속성이 있는 경우 앞에다가 ID 속성 값 앞에 샵을 붙여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화된 선택자가 있는데요. 여러 선택자를 쉼표로 구분해서 그룹화하면 동일한 스타일을 여러 요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성 및 값은 각 선언은 속성과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소의 스타일을 정의하고 속성 값을 정의합니다. 속성 콜론 값, 속성 콜론 값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길이나 크기 등을 지정하는 단위로 픽셀, em, 퍼센트 등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스타일이 적용되는 우선순위 규칙을 말합니다. ID 선택자가 가장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그리고 요소 선택자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규칙으로는 상속이 있습니다. 부모 요소의 스타일이 자식 요소에 상속됩니다. 그래서 바디 요소에 만약에 폰트, 글꼴을 지정한다면 바디 요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은 별도의 폰트가 지정되지 않는 한 이 설정을 상속받습니다. 박스 모델은 HTML의 요소들은 박스로 간주돼서 각각의 요소 크기, 여백, 테두리, 배치 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플로팅 속성은 요소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규칙을 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요소가 페이지에 배치되는 방식을 정의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블럭, 인라인, 플렉스, 그리드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가상 클래스란 요소가 특정 상호작용이나 조건을 충족할 때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요소가 포커스되었을 때, 또는 요소의 특정 순서에 있을 때 등 가상 클래스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요소는 요소의 특정 부분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선택한 요소의 앞에 내용을 삽입하거나 뒤에 내용을 삽입하거나 선택한 요소의 첫 번째 줄에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클래스는 이 스타일 적용할 선택자 앞에 콜론을 사용하고요. 가상 요소에는 콜론 2개를 사용합니다. CSS 주요 속성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을 설정하는 컬러, 배경 색상을 설정하는 백그라운드 컬러, 글자 크기를 설정하는 폰트 사이즈, 글꼴을 설정하는 폰트 패밀리, 요소의 바깥 여백을 설정하는 마진, 안쪽 여백을 설정하는 패딩, 요소의 테두리를 설정하는 보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CSS의 속성들은요, 모두 소문자로 주로 사용하고 2개의 단어가 연결될 때에는 대시를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은 요소의 박스 모델 및 레이아웃 방식을 설정합니다. 블록 방식은 요소가 페이지 너비 전체를 차지하고 새로운 줄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블록 레벨 요소입니다. 인라인은 요소를 컨텐츠 너비만큼 차지하고 새로운 줄에서 시작하지 않는 인라인 레벨 요소입니다. 그리드는 그리드 레이아웃 컨테이너로 설정하고요. 플렉스는 1차원 레이아웃 컨테이너로 설정합니다. 너는 요소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포지션은 위치를 설정하는데요. 앱솔루트는 절대 위치, 릴레이티브는 상대 위치, 픽스드는 뷰 포트를 기준으로 절대 위치에 지정하게 됩니다. 탑, 레프트, 라이트 버튼이 있는데요. 요소의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치를 설정합니다. 플로팅 속성은 요소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띄우는 플로팅 설정을 말합니다. 클리어는 플로팅 속성을 가진 떠다니는 요소 주변 요소들을 케어합니다. 떠다니는 요소들의 주변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자 하면 클리어 보스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오버플로어는 요소가 박스를 넘치게 된다면 그 컨텐츠를 어떻게 처리할지 설정합니다. 오버플로어 오토는 넘치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Z-인덱스입니다. 요소의 쌓임 순서를 결정하는데요. 높은 값일수록 다른 요소 위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주로 표지선 속성과 함께 사용합니다.
opacity는 요소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0은 투명, 1은 불투명이며 그 사이 값은 반투명이 됩니다. visibility는 요소의 가식성을 설정합니다. visibility가 히든이 되면 요소를 숨기게 됩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텍스트의 정렬 방식을 의미하고 vertical align은 수직 정렬 방식, line height는 텍스트의 줄 간격, letter spacing은 문자 간격을 설정합니다. CSS 박스 모델의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들이 HTML 문서 페이지 내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을 정의하는데요. 컨텐츠가 이렇게 흰 영역에 있다면 패딩은 테두리를 기준으로 안쪽형, 그리고 테두리를 바깥쪽으로 여백은 마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at 규칙입니다. CS에서 at로 시작하는 예어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t은 골뱅이로 표시하는데요. 먼저 미디어 쿼리입니다. 특정 미디어 조건에 따라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가로 길이를 미디어,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로 지정해서 화면 너비가 600픽셀 이하일 때만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이 안에 스타일을 정해서 이것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임포트입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를 현재 스타일 시트로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임포트 URL 괄호 열고 스타일 시트에 이름을 적어줍니다. 콤마도 꼭 필요합니다. 캐릭터 셋입니다. 스타일 시트의 문자 인코딩을 지정합니다. 폰트 페이스는 사용자 정의 글꼴을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뷰포트는 뷰포트의 특정을 설정하는데요. 뷰포트는 줌, 그리고 위드 등을 사용합니다. 뷰포트의 확대 비율을 1.0으로 기본 비율로 설정하고 뷰포트의 넓이를 장치 실제 너비에 맞추도록 하는 뷰포트 설정을 보였습니다. CSS 화면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웹페이지 스타일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치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 화면 크기 등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면 반응형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페이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요소인 내비게이션 메뉴와 드롭다운 메뉴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쿼리를 사용한 반응형 디자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너비가 600픽셀 이하인 경우 스타일을 정의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디어 쿼리를 써주시고 맥스 화이트, 최대의 너비가 600픽셀이 될 때까지 이 아래 스타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드롭다운의 메뉴 콘텐츠 최소 너비를 100%로 설정하도록 하는 코드였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스크린 앤드 맥스 와이드를 지정하려면 화면 너비가 600픽셀 이하인 장치에서의 스타일을 지정하는데 작은 화면에서 내비게이션 목록 항목이 세로로 나열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목록 항목들을 지정해주고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처리해서 모든 항목이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도록 합니다. 마진 라이트 오른쪽 여백을 0으로 설정하도록 지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화면 너비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여백과 뷰포트를 설정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일단 정의하는 태그를 넣어주고요. HTML 태그 안에 먼저 헤드 태그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헤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 영역입니다. 본문 영역에는 div 태그로 p 태그를 감싼 한 문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여백과 뷰포트를 지정한 헤더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태그에 뷰포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태그, 여기 본문 태그에 여백을 마진을 200픽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컨텐트,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된
컨텐츠 이름이 클래스로 지정된 이 영역의 스타일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F0, F0, F0으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화면에는 바디 태그가 삽입될 텐데요. 이때 마진이 사방으로 200픽셀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바디 태그가 들어가고 각각 이 여백은 200픽셀 그리고 동일하게 이쪽도 200픽셀 이쪽도 200픽셀 이쪽도 200픽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영역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주었으니 이 부분에서도 색상이 백그라운드가 F0, F0, F0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를 구현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태그 안에 UL 태그 안에 li 태그들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비게이션 바 영역에 배경색을 지정했고요. 내비게이션 목록 스타일은 스타일이 따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 스타일은 인라인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한 줄에 여러 개가 들어가도록 했고요. 마진 라이트, 오른쪽 여백을 20픽셀로 주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링크 스타일을 주어서 링크 될 때 어떻게 스타일이 지정되는지 만들어 주었고요. 마우스 올릴 때 스타일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봤을 때 li 태그가 먼저 한 줄에 나와 있기 때문에 li 태그 하나, 둘, 셋, 네 개의 li 태그가 가로로 놓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 이 전체를 ul 태그가 감싸는 형태일 겁니다. 그리고 가로로 놓여 있긴 하지만 여백이 20픽셀씩 있기 때문에 각 항목의 여백이 이렇게 사이마다 20픽셀씩 오른쪽마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백은 주황색으로 표시한다면 컨텐츠 다음에 여백 20픽셀, 컨텐츠 다음에 여백 20픽셀, 요소 다음에 여백 20픽셀, 요소 다음에 여백 20픽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요소의 스타일 흰색이지만 텍스트 데코레이션 없도록 이 목록에 각각의 이런 식으로 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링크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색깔을 기존의 이 333 컬러에서 111 컨색으로 배경색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드롭다운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태그 안에 UL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li 태그 하나, 홈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li 태그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종료 태그가 있는 곳까지 찾아주시면 되고 이 메뉴가 드롭다운 메뉴일 거고요. 먼저 서비스라는 메뉴 아래에 드롭다운이라는 컨텐츠 디브 태그 영역 안에 또 다른 3개의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드롭다운 컨테이너 스타일, 드롭다운 버튼 스타일, 버튼 링크 스타일, 마우스 올릴 때 스타일, 메뉴에 마우스 올릴 때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먼저 포지션 릴레이티브이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이기 때문에 한 줄에 여러 개의 메뉴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드롭다운 버튼 스타일은 클래스 선택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버튼 스타일을 지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A 링크에 대한 스타일, 마우스 올릴 때 스타일, 메뉴 마우스 올리면 버튼 스타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을 구현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v 클래스 안에 총 6개의 div 클래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먼저 디스플레이를 그리드로 넣어 주어서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repeat 3부터 1fr까지 그래서 각각을 그리드로 만들고 3개를 반복하는 것을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열로 구성된 그리드가 나올 거고요. 그리드 사이에 셀 간격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들은 배경 색깔을 이렇게 지정했고, 패딩을 안쪽 여백으로 지정했고,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테두리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1FR 한 프레임을 3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리드에 1FRC 같은 비율로 3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영역에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4, 5, 6 이렇게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미국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와 선 마이크로시스템즈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인터랙티브 웹페이지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객체 지향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으로는 실행 방식이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번역되는 것, 객체 지향 개념이 있어서 객체 지향 기반으로 동작하나 클래스나 상속성은 없다는 점, 존재 형태로서 HTML 문서에 삽입된 형태, 변수 선언이 없이 사용 가능한 변수 타입 선언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객체가 참조 가능하다는 것, 동적 바인딩, 또한 보안, 사용자 파일 시스템 영역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규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할 때는 미리 선언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미리 선언하여 사용하고 싶으시면 var, let, const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변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변수명 규칙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만 직접 수행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바스크립트에 입력한 문자는 영어 알파벳이거나 밑줄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될 수 없는 변수들의 이름도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숫자, 문자열, 불림, 객체, 배열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제공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조건문을 정의할 때는 else, if, else if, else 등을 사용하여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for, while, do while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객체는 중괄호, 배열은 대괄호, 연산자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연산자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주석은 한 줄 주석할 때는 슬래시 2개, 여러 줄 주석할 때는 CSS와 같이 슬래시 별, 슬래시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는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클릭, 입력, 마우스 이동 등의 동작을 할 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특정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바스크립트로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하게 되면 특정 이벤트를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고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핸들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로 이벤트 리스너가 이벤트를 감지하면 미리 정의해둔 핸들러가 호출되어서 이벤트를 대응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HTML 문서에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랭귀지를 적어주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소스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HTML 내에 자바스크립트를 코드 포함하는 경우에는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을 때는 꼭 주석 처리를 넣어서 해주시고요. 코드를 포함시킬 때는 주석 처리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길어질 경우에 별도 파일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script.js라는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넣을 때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src를 속성을 넣어줘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변수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밑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변수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변수의 사용 범위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는데요.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되는 변수이며 함수 밖에서 선언됩니다. 지역 변수는 변수가 정의된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며 var을 이용하여 선언할 수 있고 또한 let이나 const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형입니다. 정수형, 부동소수형, 부호형, 문자열, 널값의 자료형을 제공하고 정수는 10진수, 18진수, 8진수 세 가지 형태를 제공하며 양수, 음수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수 수점은 10진수의 실수를 의미합니다. 부호 데이터는 true, false 두 개 값을 가질 수 있으며 1비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문자열은 인용부호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문자를 나타냅니다. 널은 아무 값이 없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데이터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제어문은 C, C++, 자바에서 제공하는 언어 제어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if else 문을 사용할 수 있고 switch case 문 형태의 조건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while, for, while 등 반복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반복문과 조건문 안에서는 break와 continue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eturn과 같은 함수값 반환문 등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코드 블록을 말합니다. 함수의 정의 형태는 앞에 펑션을 적어주고 함수 이름, 그리고 소괄호 안에 매개 변수들을 원하는 만큼 적어줍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함수의 본문을 적어주고 중괄호로 닫아줍니다. 내장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미 정의되어 제공되는 함수로 따로 함수의 정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정보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대화창을 생성하는 alert, 그리고 문자열로 표현된 표현식을 코드로 실행하는 내장 함수인 eval, 그리고 parse int와 parse float는 인수로 들어온 문자열을 각각 정수랑 실수로 바꿔주는 내장 함수, 그리고 confirm은 alert와 같이 대화창이 뜨는데 확인이나 취소 두 가지 버튼이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객체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핵심 객체로서 코어 객체라고 부르며 모든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레이 객체는 배열로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객체는 날짜와 시간을 처리하는 객체, 스트링 객체는 문자열 처리하는 객체, 매스는 수학 계산을 위한 객체, 불리언은 부울 값이 아닌 부울 값으로 변환하는 객체입니다. 다음으로 브라우저 객체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객체는 웹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객체로 웹페이지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브라우저 자체, 웹페이지 요소, 화면, 히스토리 등 다양한 부분을 이 브라우저 객체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객체, 도큐멘트 객체, 히스토리 객체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 객체에 접근할 경우 객체의 포함 관계 순서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의 하위 객체인 도큐먼트의 오픈 메서드를 접근할 때는 window.document.open 메서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객체는 웹브라우저의 창을 위한 속성과 메서드 제공합니다. 윈도우 오픈을 예로 들자면 새 창의 파일명, 새 창 이름, 속성값 이렇게 창과 관련된 것을 속성과 메서드로 제공하고요. 스크린 객체는 사용자 모니터 화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메소드는 없습니다. 도큐멘트 객체는 웹페이지 현재 문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로드된,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document.write 내용을 하게 되면 현재 문서의 텍스트나 HTML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토리 객체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방문 기록을 나타내는 객체이고 로케이션은 현재 URL을 나타내는 객체, 내비게이터는 브라우저의 정보를 제공하는 객체를 말합니다. 표현식과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식은 문자, 연산자, 변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문상을 말합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괄호와 대괄호, 증감연산자, 다항연산자, 거듭제곱연산자, 산술연산자, 산술연산자,
여기 두 가지, 여기서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계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문자열 연산 계산, 다음으로 비트 연산자, 비교 연산자, 비트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대입 연산자 순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외워주시고요. 연산자 종류는 산술, 증감, 문자열, 연결, 논리, 할당, 비교 연산자, 비트 연산자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그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연산자의 종류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를 비교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는 확장자가 .java 또는 .class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js입니다. 먼저 자바는 인터넷 분산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주로 서버 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모바일 앱이나 대규모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클래스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하고요. .java라고 소스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때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class 파일로 하며 가상 머신인 JVM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바는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주로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소스코드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직접 번역되어 수행합니다. 웹페이지의 동적 기능, 인터랙티브 요소 등을 추가하는 데 사용되며 객체 기반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소스코드 파일 확장자는 .js, 웹 브라우저 또는 노드.js 환경에서 실행되며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즉시 실행됩니다. 컴파일이 필요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 구문 안에 포함되어 실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웹 프로그래밍 관련 파일 포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각각 파일 확장자, 그리고 자바 코드, 컴파일된 자바 코드, 그 다음에 .js는 자바스크립트, XML은 XML 문서 확장자, 그 다음에 WRL은 3차원 대화형 벡터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인 VRML의 확장자입니다.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필기 파트 4 구현 및 응용의 챕터 2 웹디자인 구현 및 응용 섹션 4 웹 트렌드에 대한 강의입니다. 먼저 웹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트렌드란 사회, 생활, 문화 등의 변화, 동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서 반드시 방연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 시간에 따라 마이크로 트렌드, 트렌드, 메가 트렌드 등으로 구분됩니다. 웹 트렌드를 활용할 때의 장점은 개발자와 디자이너에게 유용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 및 참여가 증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신 웹 트렌드에는 반응형 디자인, AI 기반 맞춤형 경험, 인터랙션 향상 및 마이크로 인터랙션, 미니멀리즘, 다크모드, VR과 AR 활용, 접근성 강화, 최적화와 캐싱 등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도서를 참고하시거나 또 단기간의 동향들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으니 자유롭게 검색해서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